경제 전문가가 나타났습니다. 일본 학계에서 한국 경제 전문가로 통하는 도쿄 아시아대학의 오쿠다 사토시 교수는 한 일본 저널에 올린 기고문을 통해 현재 일본이 일으킨 경제전쟁은 한국인의 민족적 자존심을 자극하여 한국에 타격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한국 내부를 단결하게 만들어 어떤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든 한국인의 엄청난 돌파력을 다시금 일깨웠다고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일본이 몰랐던 한국인들의 이 저력은 지난 1997년 IMF 사태에는 금을 모아 위기를 이겨냈고 2008년 전 세계적인 리먼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세계가 어려움을 겪을 때 오히려 한국 기업들은 개발도상국의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함으로써 그 어떤 나라보다 위기를 극복하게 만든 그런 저력을 가진 나라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쿠다 사토시 교수는 아베가 일으킨 경제전쟁은 한국이 그동안 손을 놓고 있던 부품 소재에 대한 국산화까지 단번에 진전시키게 되는 계기까지 만들어 주었다며 아베 정부의 안이함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국인들의 돌파력 뒤에는 현재 문재인 정부가 가진 국제사회에 대한 치밀한 외교 전술도 한몫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실제로 한 대학생의 자기소개서에 정신이 나간 한국 언론들이 외면하고 있지만 현재 동남아시아 3개국을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방문하는 나라마다 일본을 밀어내고 한국 자본과 기술력이 들어갈 수 있게 치밀하지만 따뜻한 외교를 통해 동남아시아 시민들의 마음을 얻고 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가져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은 한국인들이 가진 엄청난 열정에 휘발유를 부었습니다. 일본의 아베는 현재 제정신이 아닐 겁니다. 자신있게 경제전쟁을 일으켰더니 오히려 한국은 일본 따위는 언제든지 뛰어넘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며 아시아에서 일본 자체를 밀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네들끼리 한국을 폄하하고 웃음의 소재로 삼으며 자기 위안을 해도 현실은 한국이 일본을 완전하게 밟고 일어서고 있습니다. 현실은 언제나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냉혹한 시베리아 벌판과 같습니다. 이제 강한 대한민국은 조국을 수호하고 더욱더 일치단결하여 일본을 뛰어넘어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저력을 온 세계에 보여줄 것입니다. 아이고 아베야, 아이고 일본아, 아이고 아베야, 아이고 일본아, 아이고 아베야, 아이고 일본아. 감안하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일본 기업들이 어디에 어떤 분야에 치중을 하고 있는지, 한국 기업들은 어느 분야에 치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규모와 체급 차이를 알아보고요.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알아볼 텐데요. 매출은 여러분들 모두 다 잘 아시니까 설명을 좀 생략하고요. 영업이익은 매출에 생산과 관리 비용을 뺀 나머지 어느 회사가 그 사업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느냐, 그 수익이 남느냐를 말씀드린 거고요. 당기순이익은 정말로 남는 돈에 가깝습니다. 이 영업이익에다가 실제로 자산을 매각하고 주식 투자를 잘 되고 유튜브를 찍어서 비용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 회사가 정말로 남는 돈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주요 기업들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죠.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만약 당나귀 삼촌이라는 회사가 차를 1만 대 팔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차를 만드는데 500억, 보관 및 운송 비용으로 100억이 들었는데 차를 팔아서 얻은 수익이 1000억이라고 한다면 영업이익은 400억이겠죠. 그런데 이 차에 관련된 홍보 영상을 재밌게 만들어서 유튜브에서 업로드했고 이 영상의 조회수가 폭발하면서 10억의 수입이 더 났다고 하면 당기순이익은 410억이 됩니다. 하지만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만약 부동산 경기가 좋기 때문에 1만 대의 차를 일시적으로 보관하기 위해 창고를 100억에 매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만 대의 차를 다 팔고 나서 창고를 되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 밖으로 부동산 가격은 오르지 않아서 창고를 팔고 80억밖에 못 받았다고 하면 20억의 손실이 나겠죠? 이럴 때의 영업이익은 여전히 400억이지만 당기순이익은 380억이 됩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차이가 이해되시나요? 요즘에는 영업이익도 중요하지만 당기순이익을 더 유심히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업의 실질적인 이익이 당기순이익이라 할 수 있으니까요. 지난해 한국 상장기업의 전체 매출액은 2063조 7천억 원이었고요. 영업이익은 166조 원, 당기순이익은 112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일본의 상장기업 전체의 매출액 합계는 441조 9,800억 엔이었고요. 영업이익은 40조 4천억 엔, 당기순이익은 29조 9천억 엔이었는데요. 일본은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3.2배 크고요. 인구도 2.4배 크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추산된 일본의 매출액은 한국의 2.1배, 영업이익은 2.4배, 당기순이익은 2.6배입니다.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요. 한국과 일본의 주요 20대 기업들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출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비교가 어떤 결과치를 보여주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한국의 매출액 1위 기업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이 삼성전자입니다. 244조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죠. 그 다음은 SK인데요. SK는 하이닉스가 아니고요. SK 전체 기업을 아우르는 지주회사입니다. 101조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네요. 그 아래 현대차그룹은 96조 원, 포스코는 65조 원, LG전자는 61조 원을 기록했는데요. 여러분이 아실만한 기업들이 상위권에 포진해 있고요.
그 아래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위권까지 기업들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높은 매출액을 기록하는 한국의 기업들은 전자, 전기,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중공업과 같은 기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삼성과 현대차의 계열사가 20위권에 3개사가 포진해 있고요. LG, SK, 포스코도 2개씩 올라와 있죠. 괜히 한국의 대기업 집중 구조라고 이야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일본을 살펴볼 텐데요. 일단 일본에서 최고의 매출액을 올린 기업은 도요타 자동차로 30조 2천억 엔으로 하나로 대략 300조에서 310조 원 정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료에 있는 엔화 수치에서 10을 곱해서 보시면 편하실 겁니다. 2위는 강제징용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범기업 미쓰비시 상사로 상사라는 말이 붙었지만 SK와 같이 지주회사의 격의 회사로 보시면 편하실 듯합니다. 16조 1천억 엔의 매출을 기록했네요. 3위는 혼다로 15조 8천억 엔이고요. 4위가 특이한데요. 일본 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일본 우체국입니다. 일본은 고이즈미 정권 당시 우체국을 민영화했는데요. 그 우체국이 상장되고 있고 4위를 차지하고 있죠. 무려 12조 7천억 엔. 한국에 오면 2위 규모의 매출액을 기록했는데요. 특이하게도 기업 분류가 금융으로 되어 있죠. 그 이유는 일본 우정은 단순히 우체국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 국민들 예금 대부분이 이곳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5위는 NTT가 있는데요. NTT는 한국으로 따지면 KT와 같은 위치의 기업입니다. 예전 한국통신과 같이 일본 전신 전화가 민영화된 것이죠. 일본의 매출액 상위권 기업들을 살펴보면 우리랑은 약간 다른데요. 자동차, 전자, 전기 산업의 기업들이 상위권에 올라와 있는 것은 비슷한데 한국이 금융사가 2개인데 반해 일본은 4개나 있고요. 소비재 기업이 2개나 올라와 있죠. 한국은 CJ그룹 정도가 소비재를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요. 게다가 NTT와 소프트뱅크와 같이 통신회사 역시 내수기업인데요. 한국은 SK 한 기업이 순위권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볼 때 전체적으로 일본은 내수기업들이 매출액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이 수출주도 산업국가이고 일본이 내수국가라고 일컬어지는 것을 여기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매출액은 일본과 한국의 경제 체급 차이를 여실히 느낄 수 있을 만큼 규모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20대 기업의 매출액 합산이 1125조 원, 일본 20대 기업의 매출액 합산이 214조 2천억 엔으로 일본이 한국이 1.9배 정도 되는 규모로 경제 규모로 봤을 때는 그리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은 영업이익을 살펴볼 텐데요. 한국의 영업이익 1위 기업은 역시나 삼성전자입니다. 무려 59조 9천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2위 SK하이닉스의 20조 8천억 원의 2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3위와 2위의 격차는 더 엄청납니다. 한국 산업비 중에서 반도체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아실 수 있으시겠죠?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 침체된 반도체 경기와 한국 경제가 연동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3위를 알아볼 텐데요. 포스코가 5조 5천억 원을 기록하고 있네요. 4위는 SK인데요. 4조 6천억 원으로 SK하이닉스와 쌍끌이를 하고 있죠. 5위는 신한지주로 4조 5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영업이익에 있어서는 금융회사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GS나 CJ를 제외하면 한국의 20위권 기업들 중 소비재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다른 업종의 기업들보다 금융업종들의 기업의 수익성이 높은 것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우선 설비 투자에 대한 지출 비용이 적습니다. 그리고 기본 수익이 이자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적자가 날 가능성 또한 적고요. 또 그리고 산업의 변동성이 조금 다른 산업들보다 훨씬 더 안정되어서 수익성이 다른 업종의 기업들보다 좋은 편입니다. 다음은 일본을 살펴볼 텐데요. 일본의 상장사 중 영업이익 1위 기업은 도요타 자동차가 아니고요.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입니다. 5조 6천억 엔을 기록했네요. 그냥 단순히 미쓰비시 은행이라고 하면 쉬운데요. 합병을 통해 탄생한 엄청난 규모의 메가뱅크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투자회사 모건 스탠리 아시죠? 모건 스탠리의 최대 주주가 이 은행입니다. 2위는 미쓰이 스미모토 파이낸셜 그룹으로 4조 5천억 엔을 기록했습니다. 이 은행 역시 합병으로 만들어진 메가뱅크이고요. 미쓰이와 스미모토 모두 전범기업입니다. 참고로 일본의 메가뱅크는 한국의 메가뱅크인 우리은행을 훨씬 넘어설 정도로 큰 규모입니다. 일본의 메가뱅크 이야기는 곧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3위가 도요타 자동차인데요. 3조 7천억 엔을 기록했죠. 매출이 1위인데 영업이익은 3위인 것을 보면 자동차 산업의 부가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위는 NTT로 2조 4천억 엔, 5위는 제일생명홀딩스라는 보험회사로 1조 6천억 엔입니다. 일본 역시 영업이익 상위 기업 중 금융사가 많은 것이 눈에 띄는데요. 한국과 같이 7개 회사가 들어있네요. 그런데 일본은 영업이익 측면에서 볼 때 유난히 내수기업들이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SK텔레콤, KT, LG U+ 같은 통신회사가 3개 모두 포진해 있습니다. 참고로 소프트뱅크 그룹과 소프트뱅크의 차이는 지주회사가 소프트뱅크 그룹이고 소프트뱅크는 통신업만 하는 계열사입니다. NTT 역시 지주회사가 NTT이고 NTT 도코모가 계열사인데 1985년 민영화 이전에 일본 전체 통신망을 쥐고 현재도 수익을 내고 있는 NTT 역시 통신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NTT 민영화 당시에도 일본은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이었기 때문에 한국의 KT 민영화는 비교 불가의 기반 시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일본 영업이익 상위 기업 중에 또 눈에 띄는 것은 동일본 여객철도와 도카이 여객철도인데요.
이것도 1987년 일본 국유철도를 지역별로 찢어서 민영화한 것입니다. 결국 일본의 영업이익 상위 20기사 중에서 금융, 내수기업, 민영화 기업들을 제외하면 7개 기업밖에 되지 않는데요. 아베 정권이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하며 수출 강화 정책을 폈는데도 결과물이 이렇다면 좀 이상하지 않은가요? 아베노믹스의 허상을 이곳에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영업이익 20대 상위 기업의 영업이익을 합산해보면 대략 130조 원 정도이고요. 일본은 320조 원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략 2.4배 정도로 일본이 높습니다. 일본의 인구가 한국의 인구보다 2.4배 정도 많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거의 대등하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당기 순이익을 살펴볼 텐데요. 한국의 경우 역시나 1위는 삼성전자 44조 3천억 원이고요. 2위는 SK하이닉스 15조 5천억 원으로 역시나 반도체가 쌍끌이네요. 3위는 SK가 6조 1천억 원, 4위는 효성으로 3조 4천억 원, 5위는 신한지주 3조 2천억 원인데요. 금융사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효성의 경우 계열사 분리로 인한 일시적인 이익이 발생하면서 작년 역대급 순위로 뛰어올랐었네요. 그런데 당기순이익 상위 기업들을 보면 영업이익과는 다르게 한국의 기업들은 6개 회사를 제외하고 죄다 수출 기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수출이 얼어붙으면 한국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현재 위기인 것처럼 보이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렇다면 일본은 어떤 기업들이 상위에 있을까요? 1위는 도요타 자동차입니다. 1조 8천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상하지 않나요? 일본의 1위 기업인데 삼성전자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를 않네요. 그리고 2위는 소프트뱅크로 1조 4천억 엔, 3위가 도시바로 1조엔인데요. 과거의 영광의 시대를 영위했던 도시바도 SK하이닉스에 밀린 것이 현실입니다. 4위는 소니 9,100억 엔, 그리고 5위가 미쓰비시 UFC 파이낸셜 그룹, 미쓰비시 메가뱅크가 8,700억 엔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당기순위 20위 기업들을 보면 내수기업이 무려 11개나 됩니다. 한국이 고작 6개 기업인데 반해서 과반 이상의 기업이 20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이 20개 기업의 당기순이익을 합산해보면 약 100조 원이고요. 일본은 140조 원가량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배로 생각보다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한국 기업들 그리고 국민들이 그간 엄청난 노력을 하고 분발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를 비롯한 극우 세력이 혐한 정서를 드러내며 한국에 대한 경계를 품고 있는 것도 이런 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살펴봤을 때 일본의 주요 기업 비중은 내수에 많이 쏠려 있다는 것을 쉽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점을 똑같이 안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수 산업이 줄어들고 있는 현재 상황에 한국 경제보다 더더욱 직격탄을 맞게 되어 있는 것이죠. 물론 한국도 심각합니다. 하지만 내수의 규모가 작은 데다가 한국은 수출 주도 개방형 국가이기 때문에 일본보다 현재 경제 구조에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 유리한 것입니다.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수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견고한 자동차 산업과 소프트뱅크를 중심으로 한 IT 산업인데요. 사실 소프트뱅크는 아주 전형적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IT 기업으로만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수출 생산성도 한국의 IT 기업들보다 훨씬 떨어지고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자동차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본의 자동차 산업이 흔들리게 된다면 일본 수출 산업 전체가 휘청이게 되는 가장 큰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전기차와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자동차 산업의 신지각 변동에서 90년대 일본의 IT 산업이 그랬듯 다시 적응하지 못하면 일본 경제는, 일본의 수출은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꿔서 생각해보죠. 일본의 전자 소재 산업, 지금 이제 일본의 IT 산업 중에 유일하게 몇 개 안 남은 산업 중에 하나인데요. 그것이 지금까지 유지가 가능했던 이유는 한국과 중국과 같은 사줄 수 있는 바이어들이 아주 근접하게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2달 전 수출 규제가 불거지면서 한국은 지금 자체적인 생산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확인하고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죠. 이 부분도 1년, 3년, 5년 시간이 지나가면 분명 일본 경제, 수출 경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일본이 수출을 하는 상황도 지금 녹록치 않습니다. 110엔대에 있던 엔화가 최근 105엔대를 붕괴 한 해 만에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을 둘러싼 수출 환경은 그리 녹록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는 문제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된 현재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국가가 한국입니다. 하지만 돌이켜보세요. IMF 외환위기 때 한국의 경제 규모는 5,500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20년간 3배 이상, 3배 가까운 경제 규모의 성장을 했죠. 2001년도 WTO 자유무역 체제가 또 중국의 경제가 개혁 개방되면서 가장 큰 수혜를 받고 경제 규모면에서는 물론 안에 내부적인 문제들이 충분히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규모면에서는 착실하게 성장을 해온 것이 일본과의 격차를 3분의 1, 3배 수준까지 줄여온 것이 바로 한국입니다. 그럼 앞으로 일본과 한국이 어느 분야에서 이 차이가 더 벌어지고 좁혀지고 결정이 될까요? 그것은 감히 예측해 보건대 IT와 자동차 산업이 결합하는 스마트카 부분에서 이 격차가 좁혀지고 넓혀지고가 결정될 것이라고 당나귀 삼치는 예상합니다. 왜냐고요? 한국과 일본은 공교롭게도 자동차 산업과 IT 산업을
나라의 주력 산업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죠. 최근 자동차에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전자제품들이 소비되고 소모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세상의 모든 자동차들의 반도체들의 수요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낌새를 일본도 한국도 알고 미래 먹거리로 이 시장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교 우위에 있는 상품들은 달라요. 한국은 IT 전장 산업, 차에 들어가는 부품 산업의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고요. 일본은 완성된 차, 자동차 산업의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양자가 이 앞으로 열려질 IT와 자동차가 융합되는 스마트카 시장에 어떻게 먼저 들어가서 선점하느냐를 놓고 불꽃 튀는 연구개발과 투자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매우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삼성과 LG 등 한국 기업들이 스마트카 시장에서 IT 전장 부품을 중심으로 이 시장을 선도해 나간다면 현재 일본 경제가 갖고 있는 현재의 격차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주요 기업들을 비교하고 앞으로 어떠한 산업들이 한국과 일본의 기업들의 수준과 차이를 좁힐 수 있느냐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줄었는데요. 일본의 미래가 상당히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2019년 상반기의 흑자폭이 줄긴 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더욱 심해지면서 세계 경제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2018년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흑자폭이 24.7% 줄었는데요. 일본은 87.4%가 줄어든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중에 누가 더 잘하고 있는지는 명확합니다. 게다가 지금 한창 한일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한일전으로 인해 일본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한국은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서 굉장히 열심히 탈일본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가야 할 돈 중에 일부가 다른 국가로 갔을 것이고요. 가게 될 것이고요. 또 일부는 국내로 들어오게 되죠. 한국의 이제 대기업의 자금이 더 돌아다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내수에도 좋고 기술 개발도 하니 더 좋고 중소기업의 일자리도 늘어나니까 더욱 좋고 이게 다시 내수를 활성화시키죠. 그러니까 또 좋고 그러면 돈이 더 돌고 한국 경제에서 부족했던 내수 경제가 키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이건 뭐 꽉 먹고 알 먹고입니다. 처음이 가장 힘들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좋아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분들 계세요. 일본 기술이 최고라서 절대 못 따라잡는다. 일본과의 기술 격차는 50년이 넘는다. 다 개뻥이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정신 단디 차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따라잡을 수 있죠. 그리고 이미 불화수 소는 한국 기술로 마무리됐다고 들었습니다. 삼성에 뭐 100% 납품한다는 소식이 들렸죠? 일본 안녕. 네. 자, 일본의 흑자폭이 정말 많이 줄었잖아요. 87.4%. 진짜 대단한데요. 실제 이런 악조건 속에서 일본은요. 하반기부터는 한국에 대한 수출이 불가능하게 됐죠. 왜냐면 뭐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고 지들이 안 하겠대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 수출에서 흑자보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입니다. 근데 한국의 수출을 스스로 안 하겠대요. 이게 뭐지? 약간 스스로가 스스로를 연맥이는 이 셀프 엿인데요. 왜 자기를 아프게 하지? SM 뭐 이런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안 하겠대요. 여하튼 수출이 줄게 됐죠. 일본의 수출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기업의 위기가 오죠. 팔던 거 못 팔게 됐으니까. 그러면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투자 줄이면 이제 기술 개발에 돈을 못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술 개발에 돈을 못 쓰니까 기술 경쟁에서 또 뒤처지게 되죠. 그러면 또 제품이 후져지니까 또 안 팔릴 거예요. 그러다 보면 돈이 또 없네요. 그러니까 이제 고용도 못 하죠. 그러면 일자리가 줄 겁니다. 일본에. 그러면 이건 뭐 기술도 후퇴, 일자리도 후퇴 이렇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일본이 관광으로 이익을 많이 봤었는데요. 한국이 자발적 일본 불매 운동을 통해서 관광을 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광 수익도 줄어들게 될 겁니다. 하반기 때 그게 두드러지게 수치로 나오겠죠. 거기에 일본 불매 운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이걸로 이제 일본 기업의 매출이 줄면 기업들이 이제 돈이 없으니까 또 투자를 줄이고요. 그러면 이제 투자를 못하니까 기술 경쟁에 밀리고 그러면 또 제품 질 떨어지고 그러면 또 일자리를 줄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 일본 내에 도는 돈이 줄고 그러면 또 소비가 줄고 그러면 내수 경제가 망하고 그러면 수출도 망하고 하여간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이클이 계속 보이시죠? 게다가 지금 일본 국가 부채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부채가 일본 국내에서 상당 부분 소화되고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결국 터지는 순간이 올 겁니다. 안 올 수가 없어요.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거기다가요. 아베가 올 10월에 소비세를 8%에서 10%로 올리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금이라도 올려야 나라에 좀 돈이 들어오니까 그 돈을 가지고 부채라도 국가 부채라도 좀 갚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소비세를 올려버리면 그 일본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잖아요. 그러니까 쓸 돈이 줄어요. 예. 그러니까 소비를 많이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소비를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일본 기업이 돈이 없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이제 반복할 게 우리 같이 해도 될 것 같아요. 일본 기업이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투자를 못해요. 투자를 못하니까 기술 경쟁력이 떨어져요. 기술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제품 질이 떨어져요. 제품 질이 부족하니까 뭐 수출도 많이 못하고요. 일자리도 많이 줄어요. 일자리도 많이 줄면 또 내수에 돈이 없어서 내수에 돈이 안 돌아요. 내수에 돈이 안 도니까 또 어쨌든 망해요. 폭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위기를 이미 넘어서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베노믹스가 최악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일본 경제는 무척이나 위험한 상태고요. 결국 한일전에서도 승리는 당연히 한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승기를 잡은 상태이기도 하고요. 이 상황에서 자꾸 한국의 불안을 부추기고 자꾸 일본에게 굽히고 들어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